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 배달 로봇이 돌 자갈길을 못 지나갔어요. 근데 똑같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못 지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사회가 돈을 따라서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봇에 맞춰서 인프라가 발전이 되면 밖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위한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죽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찬님은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네이버랩스, 우아한 형제들에서 로봇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물류 로봇 스타트업인 플로틱을 공동 창업하시고 현재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포브스 아시아 2024년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뽑히신 이찬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이른 나이에 창업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의심은 안 들었는지, 또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가고 계시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로틱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찬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플로틱이 하는 일이 각각 있는데, 플로틱은 노동집약적인 물류센터를 좀 일하기 쉽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전통적인 설비들, 저희는 기계라고 부르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지능을 더해서 어떻게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걷는 시간이 많은 물류센터에서 걷는 시간을 줄이고 또 복잡한 환경에서 찾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의 감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로봇 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플로틱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플로틱에서 대표의 일을 맡으면서 아직 저희가 큰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직접 세일즈도 뛰고 있고 IR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팀빌딩에 좀 완전히 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으면서 좀 긴장된 상태의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류센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물리적인 거랑 정신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문서를 들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치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최적의 동선을 짜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족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물류센터는 새로 오신 분도 많고 일일 알바도 많은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일이 교육을 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어렵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이동 많이 하는 것과 기억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저희 솔루션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율주행 로봇을 관제하고 작업을 할당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들이 물류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작업자는 거의 걷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자들이 이 시각화 툴로 확인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얼마 정도 덜 걷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로봇 세대당 사람 한 명을 매칭을 해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 한 분당 3개의 로봇을 매칭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로봇들도 되게 많이 운행이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동선이 막 겹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로봇이 조금 더 빠르고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다 보니까 예시를 들자면 10명이 하는 일을 6대의 로봇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6대니까 2명이 필요한 이런 식의 계산식을 만들고 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최적 대수를 좀 낮춰서 산출하기도 합니다. 물류센터에 그러면 그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보통 세일즈를 하세요? ROI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최소 2년 내로 가지고 있고
일부 딜 같은 경우는 1년 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여도 있고 판매를 하더라도 이 로봇이 하는 일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 회수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이거를 지게차를 활용해서 했었다. 그러면 지게차 비용이 인건비보다도 훨씬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플로틱이 어떤 회사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지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셨어요? 창업을 하기 이전에 솔직한 생각은 로봇이라는 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기계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기계라 하면 뭔가 지능보다는 반복 작업을 하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능을 포함한 기계였으면 좋겠다. 풀고자 하는 문제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가 있었어요. 그래야지 진짜 쓰임새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문제를 찾다 보니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을 찾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 로봇 기업들이 기존의 문법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고 싶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계속 피버팅을 하고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는 6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데스크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알바를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배우다가 이제 물류센터까지 갔는데 이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지금은 좀 어렵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면서도 인프라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건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고 그 중에 이제 분류하는 소팅이랑 입출고 쪽이 있는데 우리가 소팅보다는 입출고를 먼저 타겟을 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 아이템을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산업의 성장 속도와 그거를 도와주는 인프라의 성장 속도의 괴리감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신 거네. 네네. 네. 사실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나서 창업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창업의 뜻이 있으신 분들과 여러 명이서 같이 공동 창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피버팅 다른 아이템들을 계속 바꿔가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하셨어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과학 프로젝트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의 뜻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세계대회도 나가고 상도 타고 카이스트를 가게 됐죠. 근데 카이스트를 가게 되니까 카이스트 내에서도 1학년이 무학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넓게 느끼는 기술들을 눈앞으로 가져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해석하는 대로 강한 주장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스타트업에 좀 잘 맞겠다 싶어서 트윈이라는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게 됐고 제 기계공학이니까 로봇을 공부하고 로봇을 만들다 보니 저는 이제 알파고가 이제 붐이 있을 때 학교에 있었던 터라 알파고가 이제 붐인데 반골기지에 있다 보니까 알파고 붐에 같이 들어가고 싶진 않고 이 다음이 뭘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나도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를 먼저 공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를 정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방법이 많죠. 근데 가장 사회적인 임팩트를 크게 낼 수 있는 건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애초에 완전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깊게 새롭게 파서 그런 프론티어십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좀 생소한 기술을 실제 삶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이 더 재밌다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파악하시고 그러려면은 창업이 나한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네네.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명확해지는. 아, 창업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들에 가셔서 어떻게 그런 역량을 키우셨던 거예요? 어떤 역량들을 키우셨던 거예요? 제 개똥철학일 수 있겠습니다만 로봇은 특히나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SF 영화나 아니면 각자가 가진 로봇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로봇을 정의할 게 아니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정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최대한 로봇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봇을 서비스화하는 데 집중하는 조직과 로봇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 그리고 그 로봇이 실제 돈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직, 이렇게 세 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찍어놨던 게 카카오 벤처스, 배달의 민족, 네이버 랩스를 생각을 해두고 각각을 경험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와서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점이 없는 상태에서 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때도 불확실성도 많았고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약속한 게 나만의 것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많이 유효한 것 같아요. 좀 마음가짐이 달랐겠네요. 그냥 입사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확실히 얻을 것과 성장할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완전 생각이 다르셨었겠네요. 마음가짐이 달랐던 게 인턴이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달까요? 이게 내가 하는 만큼 기여를 하구나 싶어서 진짜 시키신 일은 무조건 잘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하면 나도 남고 나도 더 배우는 것 때문에 그때만치 정말 몰입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일했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플로팅도 있지만 이런 시기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직장에서 되게 많은 성과를 이루시고 빠른 성과를 이루시고 되게 재미있게 다니시던 분들의 공통점이 회사 이외에 자기 자신이 좀 잘 형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목표와 내가 여기서 얻어갈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커리어적 성장일 수도 있고 차님처럼 내가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확실히 있으면 대하는 게 되게 다르고 얻어갈 것도 되게 많겠구나라고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의 마음을 갖고 나서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셨어요? 일단 시기마다 다르다라는 게 제 신조어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민해야 되는 종류라든지 생각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신조는 시기마다 필요한 CEO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있고 단계별로 계시는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지금 현재 회사의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해야 되는 생각들이나 마인드셋을 다른 대표님들한테 배우고 책이 됐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자체는 바깥 시장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들마다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나요? 초기 단계는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다.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 분야나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진짜 강력한 주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흔들리고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초기입니다만 그 다음은 그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주장으로만 2년, 3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걸 실제 사업화를 해서 크게 성장성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좀 불확실성이 많을 때에는 직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좀 비전 제공도 하고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는 동료들도 구하고 그런 과감한 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실제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또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대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는데 물론 하시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으셨지만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사업자도 등록하고 사람도 뽑고 이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몇 년을 적어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큰 행동인데 창업이라는 거가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없었나요? 준비하실 때?
준비할 때요. 솔직히는 준비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뜻이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진짜 해보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시도나 내가 했던 선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두려움은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 분들이 너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사실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초조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해보자 했는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이 기간 내에 창업 아이템 못 찾으면 그때는 나 혼자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도 동기부여되고 결국에는 진짜 자기 확신이 드는 문제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한번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라는 건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차피 항상 있는 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 사람들에 대한 확신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있으셨고 내가 이 시기에 이 도전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과 내 팀을 설득할 만한 주제를 찾았다라는 게 차님이 갖고 계셨던 그 실패할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사실 너무 불안하고 이게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로지컬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도전은 바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산업의 발전과 인프라의 발전에 차이가 있었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시대의 흐름상 우리가 지금 이 윈도우 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역량 부족의 문제고 이 도전 자체는 바보 같은 도전이 아니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플로틱에서의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플로틱을 창업하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적인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창업 당시에는 모르는 그런 챌린지라든지 구성원들도 많아지고 지금 이제 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짜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1, 2년, 뭐 3년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장의 급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년을 쪼개면 22년은 물류 스타트업이 진짜 대폭 성장하던 시기였고요. 작년은 투자 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돼버리고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24년은 다시 또 로봇이나 AI가 키워드가 핫해진 정말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큰 단위에서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물류 도메인이 이제 핫해지다 보니까 여러 스타트업도 있고 이제 중소기업들 투자 여력이 많은 상태였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타겟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여력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바이어블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거니까 라고 했었는데 23년에 들어서 이제 물류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그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다. 다르게 판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오는 컨버전이 있었죠. 아이템은 같은데 타겟하는 페르소나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거 이제 내부 설득, 투자자 설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뭐 호흡도 길고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감사한 고객분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물류다 보니까 물류 자체가 또 어려워지다 보니 물류는 더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6년 내에 진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우직하게 풀고 있을 테니까 투자를 해주셔라 라고 설득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큰 시행착오였어요. 이게 사실 시대의 변화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쵸? 보니까 그럴 때 그냥 되게 유연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키였던 건가요? 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의미하게 정말 거대한 기업이 되기 전까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고 항상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돛담배가 있으면 바람의 방향을 잘 읽어야 된다. 진짜 그걸 이제 대자연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를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겸손해지는 거. 지금 사실 뭐 대자연의 바람이 나쁘지 않게 흐르고 있으니까 또 성장해야 될 시기인 네, 거죠. 돛담배 찢어지지 않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좀 커지고 이제 40명의 직원을 두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셨는데 회사의 대표로서 한 조직의 리더로서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많고요. 부족한 점 그냥 한 가지만 뽑자면 아직 조직을 대폭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창업자로서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실제 이걸 실행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베팅을 해서 이 정도로 클 수 있어 라고 확신은 사실은 저도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진짜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분들도 많이 모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배우고 연구하는 걸 기다려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회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놓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외부 인사분이 되셨던지 아니면 뭐 멘토분이 되셨던지 아니면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투자자분들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배우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라는 생각에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대표님들한테 아니면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때 찬님이 생각하려고 하시는 그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도 그분의 시간을 또 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되게 재밌게 미리 설계를 하고 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작은 스타트업이고 진짜 열정 하나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열정적이구나. 이분이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고 싶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 나도 그랬던 시절 혹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짧은 시간, 뭐 1시간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진짜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멘토님 혹은 이제 외부 인사분에게 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진짜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진짜 무지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진짜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만남이 어떻게든 성사가 됐다면 그 다음과 그 다다음이 진짜 중요하다. 결국에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100% 반영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거 뭐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지만 작용해보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혹은 우리 회사는 조금 이런 부분에 안 맞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면 자기 효능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되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일단 시작은 이분이 내주는 시간에 대한 존중이구나. 리스펙이 깔려 있구나. 그래서 괜히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둘 다 바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필요한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내주기로 하셨으면 그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득을 주고 뭐 이런 거는 내가 못하니까 적어도 내가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 이 시간을 재밌게 만들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팔로우업이 사람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과정이 또 중요하구나. 사실 어떤 걸 성장하는 걸 보는 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냥 갓난아기가 자라는 것만 봐도 저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처럼 특히 본인의 예전 시절을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또 회사가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꿈을 이뤄주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줬다라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도 좀 참고를 해야겠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나셨고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주목도 받으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딱 하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창업은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탄탄대로만 걷지는 않았고 밖에서 보기에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강한 확신이라든지 정말 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인데 나더러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진짜 뜻이나 이 시장에 대한 뜻, 기술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되게 바로 설 수 있게 했던 것도 제 뜻이 강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 이 뜻은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절대 혼자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최소 3명은 있어야 된다? 왜냐면 2명은 관계고 3명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작은 사회로라도 리테인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각자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가지 사이클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비저닝.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비저닝 하는 곳. 두 번째는 엑세큐션인데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헤징인 것 같아요.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3가지가 잘 완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기회를 볼 때고 지금은 실행해야 될 때고 지금은 리스크를 헤징해야 될 때야 라고 밸런스 있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칭이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3가지 단계를 되게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있겠구나 싶다가도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질 때도 많고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대자연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탓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이게 맞나 싶다가도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리고 개인의 이찬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대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불확실성이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씩 나열하기도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란 사람의 자아와 이 대표로서의 자아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대표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음. 결국에는 저도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아시는 어떤 대표님이 해주신 말인데 그분도 되게 젊으신 대표님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CEO라는 직업이 제일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다 같이 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과 CEO, CTO 이렇게 C-수잇이 모여 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과 투자자들을 향한 모습과 이제 집에 가서 내 와이프와 여자친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다 다른 게 좀 힘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찬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대표님처럼 혹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런 삶의 피곤함이나 아니면 힘듦을 느낀 적은 없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것도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좀 초연해지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또 인생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게 이 일이고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 바꾸는 게 내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프로가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힘든 건 아니고 그거를 해소하는 저만의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바꾸더라도 실존하는 나도 있다.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가면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나라는 것도 있구나. 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주말에 한번 안심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좀 이렇게 확 다가와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나를 땅에다가 이렇게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맞아요. 꼭 루틴으로 가져가시는 거네요. 운동으로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태도가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내 직업이다. 이게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도 좀 막 위기가 아니라 그냥 현상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 자신과 좀 거리를 두는 과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포지션 하세요? 야구에서는? 저는 센터필더. 중요해서 달리기가 빠르시나 보네요. 네네. 달리기만 빠르죠. 뭐 좋아하는 야구팀은 혹시 저 삼성 라이온즈랑 최근에 MLB는 보스턴. 원래 고향이 대구 쪽이신가요? 아니면은 네네. 그냥 대구 구미에 아. 살았어요. 초등학교. 네네. 네, 삼성 잘했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 때 또 워낙 삼성이 또 한창 날아다닐 때가 있었어 가지고 그때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것만으로 제 인생은, 야구 인생은 그냥 살아있으면서 우승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한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회사를 창업하시고 나서 힘든 점들과 이제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좋은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네. 이제 회사가 작년에 이제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도 되셨고 또 찬님 본인도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30세 이하 30인도 선정이 되시고 그 개인적으로 좀 어떤 변화를 체감을 하세요? 그것들에 선정되고 나서?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1차적인 허들,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회사구나 라고 시작하는 거,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거. 이런 거 있죠. 저희는 또 B2B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알게 된 분이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플로틱이라는 회사가 있더라, 한번 연락해볼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번에 포브스에 선정된 기업이 있어, 플루틱 연락해볼 만해,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허들을 빠르게 한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또 많은 문들이 열리니까 회사 쪽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못 느끼세요? 선정되시고 나서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이 느끼는데 기분도 좋은데 그렇게 큰 뜻을 두고 있진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2찬을 소개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용어로 포스 30인에도 뽑히신 분이래요 하면 하하하, 이렇게 이 정도. 그 제가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상을 10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을 때 주시는 분이 해주신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대한민국 인재여서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라고 주는 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크게 기억에 남아서 모든 상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포브스 30인도 너 지켜볼 테니까 잘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업적이라기보다는 너를 지켜보겠어, 약간 이 정도. 되게 안 좋은 상황도 초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일들도 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과 그 회사를 그렇게 인정받게 해준 거는 사실 그런 거를 어디 가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실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된 거니까 애초에 그 자리에 데려다 준 그 일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 어프로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포커스를 받으면 뭐 지나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의 포커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그런 스타트업 씬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거를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다름이 있을까라는 걸 궁금했고 그런 걸 어떤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옮겨가고 싶은데 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꼭 하고 죽고 싶다라는 일이 있는 게,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 배달 로봇이 돌 자갈길을 못 지나갔어요. 근데 똑같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못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너무 염세적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회가 돈을 따라서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에 맞춰서 인프라가 발전이 되면 우리를 위한 환경이 구축이 되겠구나. 그래서 로봇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잘 돼야 밖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언젠가 그게 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건 진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죽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을 처음부터 공감해주고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제가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옆에 계시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더라도 진짜 너 그때 잘 줄 알았어, 너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야,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성공했을 때 옆에 있으면 좋겠다.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보통 지금 하는 일과 나중에 미래에 궁극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살 때. 근데 이차님은 그게 잘 통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 예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자갈밭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배달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땀을 흘려서 로봇이라는 분야에 들어와서 돈이 있는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하는 게 나중에 정말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현생에 최선을 다하는 게 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왠지 제 생각에는 좀 더 사회적으로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움이 되는 일종의 일도 왠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좀 잘 정리해 놓고 결국에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와 같이 얼라인을 시켜 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빨리 좀 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팟캐스트는 그게 온라인 잘 돼서 좋지만, 제가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제 이제 본업도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합리화도 되는 과정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과정에서 성공을 하다 보면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길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성공의 큰 파트다라고 하시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시장도 어렵고 했을 때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찾아왔던 분들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덕분에 이렇게 잘 극복했고 뭐 딴 일은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또 저는 제 마음 따라서 했는데 반대로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온 거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웬만하면 어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내 귀찮음만 들어가는 거면 음. 무조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굳이라는 게 찬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인사이트. 네, 왜냐면 내가 필요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필요한 게 없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도 그러면 음. 굳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선의와 호의를 받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그렇게 먼저 찾아가는 거는 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또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니가 그냥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면 또 우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뜻하시네. 네,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딱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닐까 이런 거 싶고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냥 먼저 가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감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롤 모델이나 멘토 같은 분이 있으세요? 롤 모델은 사실 여러 분이 있는데 경영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나모리 카즈오라는 분 많이 참고도 했고 저희 조직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극찬인데요? 찬님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빨리 말할 수는 있어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그래도 묻어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범킴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쿠팡 창업자 경영 방식이나 아니면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범킴 같은 경우에는 또 첫 창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창업을 하기 이전의 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다 보면 되게 재밌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 이나모리 카즈오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왜 일을 하는가? 일본에 정말 이제 망해가던 대기업의 CEO로 이제 선임이 된 이후에 그게 완전 턴어라운드가 돼서 정말 대표 상장사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게 저도 모든 게 기억나진 않지만 비전을 확실하게 모든 조직이 공감하는 혹은 이제 뭐 공감하지 않더라도 다 알게 해야 된다. 모든 작은 조직도 어떤 행동이나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메바 경영으로 되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 좀 그런 미션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하시고 그러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처음 회사가 몇 명 없을 때는 그냥 눈빛만 교환해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됐더라도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강령처럼 이런 게 요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명문화도 되고 더 자세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 쿠팡 창업자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셨다 하셨는데 어떤 의사결정 방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되게 쉽지만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정말 레거시가 많은 물류 산업 내에서도 엔드투엔드를 구현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진짜 트럭까지 사가지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또 풀필먼트 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만들고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주체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엔드투엔드가 없는데 저희도 사실은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고객한테 와우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엔드투엔드로 해서 그 안에 최적화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롤모델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나모리 가즈우님이 지으신 건 이제 왜 일하는가라는 책인 것 같고 쿠팡 창업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는 다이브 DB라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인 멘토분은 또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거를 배웠어요? 멘토는 진짜 너무 많은데 제일 기억 남는다고 하면 또 이제 어느 분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쵸. 지금 딱 떠오르는 혹시 멘토분이 있으실까요? 또 이 사업을 떠나서 그 전에 멘토를 꼽는 게 가장 평화적일 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벤처스 지금 대표님이신 김기준 대표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벤처스 인턴 할 때 계속 이공 계열 분들이랑만 지내고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문과 계열 분들과 일을 하면서 좋은 의미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CPU도 엄청 빠르고 그런가 싶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역량도 쌓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잘 살려줄 수 있었던 게 김기준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김기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너만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해라. 이런 리포트 업무가 있더라도 꼭 너가 생각하는 인사이트 하나를 추가해서 해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돌이켜 봤을 때도 원석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너만의 인사이트를 계속 다듬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일해오는 방식에 큰 영향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카카오 벤처스 자체의 기조가 그런데 아무리 별로인 회사 혹은 이제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회사도 결국엔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을 꼭 꼽아야 눈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인 생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도 이해하고 회사를 이해하고 뭔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에 좀 더 초연해지고 기회에 있어서도 좀 더 초연해지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 좀 기인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좀 항상 가져라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큰 도전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지금 뭘 안다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지? 내 생각을 가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차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모르는 게 많잖아요. 경험도 많이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또 나오지 못하는 창의성도 있는 것 같고 과감함도 있는 것 같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세대가 정보가 너무 쉽게 제공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인풋은 되게 많이 받는데 아웃풋을 많이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하고 살아갈 때도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검색을 많이 하고 어떤 사고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조언을 계속 구하려고 할 때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나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개발시키는 데 집중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천금 같은 조언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에서도 꼭 좋은 점이 세 가지는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하신 게 전 또 너무 좋은 게 제가 좀 극한의 효율을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겠다.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 때. 왜냐하면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배울 점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는 회사를 봤을 때
좀 부족함이 많다고 내가 느끼는 사람을 봤을 때의 시간들은 그때는 성장을 못한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 낭비하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일상을 살 때 그렇게 좋은 점들을 항상 찾으려고 하다 보면 차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초연해질 수도 있고 뭐 사람 관계에서 더 낙관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완전 하루하루 맞는 말씀. 살면서 시간을 완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좋은 인사이트 있는 영상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글귀나 아니면 갖고 있는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실까요? 3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CEOs are made not born 이라는 글귀가 있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CEO는 네. 물론 이제 몇 가지 성향들은 태어나야겠지만 결국에는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끊임없이 탐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도 되게 되돌아보게 되는 말이어서 많이 와닿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한데 상상할 수 있는 걱정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였어요.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걱정이라면 도전해보자. 세 번째로는 열정 받쳐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질서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가 세 번째였어요. 결국에는 생활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고 질서 있지 않으면 생활 자체에 신경이 쓰이다 보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질서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요새 많이 더 되새기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말이 개인적인 성장에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고 내가 끊임없이 이제 발전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해주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글귀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나는 CEO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사실인 게 찬님은 그 CEO라는 그 큰 책임을 딸려오는 그 큰 스트레스들을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해보자라는 도전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책임을. 애초에 CEO라는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에 맞게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이미 있으니까 CEO로서의 발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낀 게 각자 사는 삶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각자 어떤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에서 당연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맡겠다고 정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CEO로서 같은 그런 큰 책임을 맡는다는 게 인생에서 내가 바라냐 안 바라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게 더 좋냐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찬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좀 큰 목표, 좀 두렵더라도 큰 책임을 짓고 가는 게 내 개인적인 성장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순간에 그 책임을 맡고 난 후에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목표를 가질수록 그 사람이 보내는 시간의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력의 밀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좀 그런 큰 책임을 안고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사람과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차이가 아닌가. 왜냐면 평소 사실 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엄청나게 발전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책임을 맡은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초연하게 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큰 성장이 오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게 된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규칙과 질서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일과 큰 목표를 이루려면. 근데 이게 규칙과 질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그 노력의 밀도와 몰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에 몰입을 하고 어떤 큰 일을 만들어내려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없어야지 그나마 이 힘든 케이오틱한 세상에서 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몰입이 나오는구나. 또 그거를 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좀 와닿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하는 일들이나 행동 중에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어떤 걸 버리고 싶으세요? 요새 기질이 될 일찍 수도 일어났는데 있고. 다시 자요.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몇 시 기상 하려고 하시나요? 저 6시 반에 일어나는데 다시 자서 8시에 일어나는 행동을 최근에 좀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야구 경기 결과에 좀 초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초연이 좀 약간 테마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쵸. 네. 아, 그런가. 야구 경기 결과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견수에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못 잡는 공들이 있고 아, 그쵸.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빨리 움직여도 아무리 빨리 판단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가지고 야구를 이제 '아 나랑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일찍 기상하는 거는 굳이 일찍 기상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장점을 느끼셨나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 그게 좀 단순하긴 한데요. 연락이 안 올 때 업무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좀 뭔가 생각하는 업무라든지 정리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좀 정리를 해 놓고 9시쯤부터 이제 연락이 오니까. CEO분들 좀 공통인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까지 좀 끝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꼭 기상 알람에 바로바로 일어나시는 그런 삶을 또 다시 찾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네. 찬님 오늘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바쁜 걸 제가 아는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정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와닿고 많은 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 좀 관통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님.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